님이 부국제를 제 말로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우선 부산을 찾은 소감과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방으로 였고 제 발로 부국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방문한 뒤에 꼬박 6년 만에 제가 이렇게 공식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찾아주셨긴 하지만 사실 미어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요 정도 찬 객석 괜찮으시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업자들 때문에 매크로 업자들 때문에 그 공석이 되게 많다고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의 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애석한 마음이고요. 나쁜 업자들- 사람들 없어져야 됩니다. 벌 맞습니다. 받을 겁니다. 네. 그럼 대도시의 사랑법을 다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드라마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더 좋아하고, 그리고 소설은 더더더 좋아합니다. 그 원작자랑 이런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워밍업 차원에서 다소 가볍고 저렴한 질문부터 첫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화 판권을 팔고 이제 책들이 팔려 나가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는지. 일단은 쇼박스에서 판권료를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아. 예, 제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데도 계셨는데 이현희 감독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만큼 내가 제작 의지가 있고 이러한 점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쇼박스에 판권을 팔게 되었고요. 잘 파셨습니다. 왜냐하면 판권이 팔렸다고 해서 영화화가 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용케도 이제 영화가 나왔기 네. 때문에 잘 그렇죠. 선견 지명이 있었네요. 그 왠지 만들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네. 사실은 이 영화와 드라마가 나와서 조금 더 팔린 것도 있지만 이 책이 저를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겨다 주었죠. 이 대도시 사랑법이라는 책이 2019년에 출간이 돼서 이제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은 이제 작가로서도 대표작이 되어 주었고 네. 통장에도 큰 기쁨을 주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판권도 2번이나 팔았잖아요. 드라마 판권, 영화 네, 판권. 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판권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판권 또 딴 거 팔린 것도 있죠. 뭐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비밀이 있는 사이는 참 좋은 거죠. 네. 그럼 계약이 성사되고 난 후 영화되기까지 한 5년 걸린 건가요? 개봉까지? 2019년 출간되자마자 거의 계약을 했으니까 진짜 네. 5년이 걸린 거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1고 2고 시나리오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네. 그때 시나리오 작가님과 감독님이 동시에 세팅이 되어 계셨고 두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서 거의 다음 해쯤에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 여자 주인공도 굉장히 빨리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다고 그 김고은 씨께서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바로 들어가는구나. 김고은 들어오면 됐다 이제 이랬는데 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들어오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네. 예. 5년이 걸렸죠. 예, 그래서 토탈 5년이 걸리게 된 거죠. 아, 예.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썩고 있거든요. 썩으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네, 장 묵히듯이. 네, 예, 그럼요. 그렇게. 그냥 썩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의 드라마는 작가님이 직접 대본을 쓰셨고,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님이 따로 대본 작업을 하셨는데, 뭐 그거를 뭐 관여하시거나 뭐 그 과정, 뭐 만족도 이런 것들 솔직하게 뭐가 더 잘 만든 것 같은지 그거 말고도 그 과정들 좀 네, 자세히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계약을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2번 이상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 2고가 나왔을 때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피드백 의견을 드렸었고 그 감독님께서 각색하신 최종고가 나왔을 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곳 때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아시잖아요. 원래 시나리오 같은 거 쓰면은 초반에는 약간 진짜 너무 그 여기저기 삐죽삐죽해가지고 초고는 쓰레기다 이런 말도 제가 있잖아요. 참을 못한 말을 또 해주셨네요. 예, 예,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의견도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다듬어서 완성도가 될 때쯤에는 굉장히 재밌는 형태의 완성 단계에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드라마와 뭐 영화 중에서 어떤 작품이 더 좋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드라마가 더 좋죠. 제가 썼으니까 훨씬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농담이고요. 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서사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하게 그러니까 제가 소설에 차마 담지 못했던 어떤 소설의 분량 항상 담지 못했던 부분에 그 여성 서사로서의 강점을 굉장히 잘 살려서 풍부하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캐릭터를 재현함에 있어서 영화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대리님이나 일찍 다니시라고 남자들이 빨리 다니면 여자들이 위험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 장면은 제가 절대로 쓸 수 없을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인 시나리오 작가님께서 발상을 하실 수 있고 쓸 수 있는 대사셨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았었고요. 또한 제가 이제 이전까지는 순수 예술 분야에서 종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내면에 가닿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까를 고민해 왔다면은 이제 드라마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쓴다는 것은 그 절대적인 대중을 향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현혹하는 글을 쓰는 글쓰기잖아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인데 그 상업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저는 그 영화를 써주신 김나들 작가님과 이현희 감독님한테 뭔가 많이 배운 느낌이에요. 제가 같은 작품을 각색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상업적인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작품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라마의 강점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흥수라는 퀴어 캐릭터의 서사가 좀 되게 EBS 같이 그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안온하게 그려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영이 정말 과격하게 사랑을 하는 모든 장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퀴어의 재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드라마가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다채로운 각도에서 보여주는 데는 드라마라는 장르가 좀 더 좋은 방식을 취한 것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을 보여주고 그 제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은 영화가 훨씬 더 우수했다, 뛰어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언변이 화려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게 무색합니다. 제가 원래 6번째, 7번째 질문이 원작자로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대사가 뭔가 뭐 씬 대사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뭔가 없었던 자기가 안 썼던 것 중에 이 두 개를 스스로 다 깨닫고 얘기했기 때문에 핀이라서 이제 뭐가 나올지 다 아는 거지. 네. 제가 이 영화를 거의 감독님 다음으로 거의 많이 보고 감독님보다 오히려 더 생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더레이터가 어떤 질문을 할지 그렇죠. 모더레이터 없어도 자동으로 AI처럼 튀어나오는. 이 정도면 거의 껌파리 장사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껌이 아니라 이제 영화와 책을 파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장사꾼은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제 친구분들한테 아들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 정체를 밝히기 싫으셔서 장사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어쨌든 제2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대도시의 사랑법 늦은 우기의 바캉스 중에 특별히 제2편이 영화가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거창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세상이 제이와 같은 캐릭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의 결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제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이 사회가 필요로 했던 어떤 지점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소설책이 나왔을 때도 많은 여성 독자분들께서 제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그 챕터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역시나 여성 창작자인 이현희 감독님께서도 나 이런 애를 알고 있고 이런 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그릴 수 있다. 이 사람이 나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캐릭터의 재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의를 사겠다고 하신 다른 또 영화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이랑 거의 이제 쌍끌이를 했어요. 아, 네, 그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쌍끌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사실 착상 때부터 그 두 작품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도 했고, 그 두 작품이 제일 제 인생에 어떤 깊이 맞닿아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기뻤고요. 네, 뭐 상업적으로도 특히나 그 자국 모형 훔치는 장면을 네. 킥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지금은 약간 많이 머리가 퇴화해서 좋은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그때는 약간 비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어떻게 잘 떠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소설로 읽었을 때랑 그 다음에 진짜 영화로 봤을 때 좀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걸 시각화해서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모형 생생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영화에서는, 소설에서는 모형을 돌려주거든요. 간호사에게 돌려주는 걸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안 돌려주는. 안 돌려주고 집에 오브제로 네. 인테리어로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고. 그거 아주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장면 좋아요. 마지막에 그 때리는 도구로도 네. 사용이 되잖아요. 네, 네. 그 활용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진짜 때렸을 때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원팡지게 네, 잘. 건방지게 빵꾸 날 뻔했을 겁니다. 네, 네. 네. 사실 이 영화는 김고은 배우가 없는 제이를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제이라는 인물 너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나 했는데 그것도 벌써 그 안에 숨겨지게 다 역시 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네. 제이라는 인물은 이게 일단 가공의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정 모델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 대학교 앞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 살면서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여성 친구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이제 새롭게 창작을 한 캐릭터고요.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김고은 씨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저는 김고은 씨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연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그러니까 일상의 모습을 배우로서 잘 담아낸다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이제 칼 들고 춤추고 이런 거는 장면이 세니까 거기에 묻어갈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생활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내러티브를 이끌어간다는 것, 특히 원톱 주인공으로서 그걸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김고은 씨는 원작자인 제가 의도했던 그 발을 살리고, 동시에 이제 각색하신 감독님께서 의도했던 발을 살리는 동시에 작품이 다 하지 못했던 어떤 매력까지도 배우의 능력과 카리스마로 전 다 채워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100% 동의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 김고은이 없었으면 이 영화는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김고은 씨께서 진짜, 저는 뭐 다 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쪽 방향을 향해서 자꾸 아니 진짜 그 집 안에 사실 그 집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배우의 눈길이 가지 않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럼요. 영화가. 네. 근데 김고은 씨 나올 때마다 시원한 거예요. 너무 눈이. 시원하죠. 네. 진짜 김고은 씨는 눈이 작지만 보는 사람 눈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눈 크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쌍꺼풀 크게 앉은 그 눈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기 배우님이래 상영 작가님 눈도 약간 그래요. 저도 김고은 씨 배우님 노할 만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 김고은 씨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제희 역할 말고도 작가님 소설에서 맡겨보면 너무 찰떡으로 잘할 것 같은 역할이 또 있습니까? 김고은 씨가요? 네,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뭐 근데 어떤 캐릭터를 맡겨도 다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글쎄요, 뭐 1차원이 되고 싶어 문희 같은 역할도 너무 잘할 것 같고, 뭐 믿음에 대하여 황은채 이런 역할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그런 종류의 역할들을 너무 잘 소화해 오셨고,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못해서 아까워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 예, 네, 저는 했습니다. 네, 그 축하드립니다.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사실 가장 좋은 이유는 제 예전에 방구석 일렬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춘들이거든요. 우리가 20대를 살아갈 때 사실 무용한 고민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삶을 진짜 발바닥에 땅에 발을 딱 딛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무용에도 그렇게 치열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시기는 20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대 지나고 40대 지나면서 고민이 돼도 이게 진짜 실리적으로 이렇게 용이하지 않으면 사람들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희라는 소설에서 제희 그리고 이 대도시 사랑법 그 부분에 굉장히 천착해서 잘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 영화가 특히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와 박상영 작가님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객석의 질문을 넘길 건데요. 선착순 세 분에게 박상영 작가님의 친필 사인본이 있는 대도시의 사랑법 소설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시고 싶은 관객님들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운데 당첨되셨습니다. 저분께 그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너무 재밌게 본 관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또 책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영화는 되게 다름에 대해서 다정하게 얘기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제이가 막판에 자신의 개성을 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어서 방법을 터득하고 또 성장해 나가서 그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게 되게 아쉽다? 좀 더 제이가 폭발적인 사람이었고 뭔가 그거를 사회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되게 살짝은 아쉽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좀 잘 맞춰져서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사회에 맞춰서 성격이 변했다던가. 그래서 제가 이 점은 사실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껴졌는데 작가님은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현희 감독님 오셨으면 좋았겠다. 아쉽다는 얘기 직접 들으셔야 뭐 본인도 아시겠죠. 네. 일단은 저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 영화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삶의 지점은 어떤 짧은 찰나의 지점이잖아요. 그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간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여성 캐릭터가 이 사회와 마찰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에피소드들이 이 여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순간들을 포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청둥벌거숭이처럼 이렇게 날뛰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은 사회와 어떤 타협하는 순간이 누구나 다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저는 느껴졌고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서도 저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삶이 변화해 왔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다만 이제 그 소설과 영화에서는 제이가 이제 어떤 정상 가족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종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구상했던 제가 느끼고 있는 제이 캐릭터는 한 두어 번쯤 더 갔다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친구의 성격상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고비가 올 것 같다, 결혼 생활에. 물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도 이제 좋은 가치일 수도 있겠으나 그녀의 성정상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가정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가족 제도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이제 정상 가정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도 약간 억울한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 시점을 거기서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제이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잘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30대 중반, 지금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대가 다 돼가는 시점인데 초중반 때는 정말 너무 지겹게 축의금을 냈었어요. 예, 그래서 축의금을 내는 동안 너무 이거 회수할 수도 없는 돈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예, 그런 점을 빌어서 볼 때 제이 역시도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제이 미래를 그려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사도 좀 그 큰 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좀 뛰쳐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좀 성격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좀 제이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소설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끝에 모자 쓰신 분, 네, 네. 아쉽다는 말은 다 모자 쓰신 분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대도시의 사랑법을 저는 이제 총 2번 봤는데, 첫 번째 이제 넷플릭스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영화관에 와서 보게 됐는데, 좀 개인적으로 등장 인물에 관해서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이제 제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개성적인 캐릭터로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하철 씬을 보게 됐는데, 이제 하이힐보다는 단화를 신게 되고, 그런 이제 독창적인 개성적인 인물에서 좀 평범한 인물이 되고, 반대로 이제 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자기가 원했던 삶은 평범하고 되게 이제 좀 커밍아웃 하기도 싫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회에서 좀 봤을 때 반대되는 이제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작가로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건데, 혹시 좀 이런 부분에서 또 자세히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그 트렌드의 차이죠.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다들 힐 신고 다녔는데 요즘 아무도 힐 안 신고 다녀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거 봤는데 요즘은 그 여장하시는 분들만 힐 신는다고 그게 트위터에 트렌딩으로 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진짜 요즘은 다나 다 신거든요. 요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제이라는 인물은 좀 정상 사회 속에 편입된 것 같은데, 흥수라는 인물은 좀 더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게 영화의 끝점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화와 소설이 어떤 장면을 포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달라진 거지, 그 인물이 그렇게 사회 수능에서 그렇게 끝난 것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현희 감독님은 영화를 통해서 그 지점을 선택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이도 제이 나름의 삶을 계속해서, 흥수 역시도 저는 사회적인 기준과 맞춰서 자신의 삶을 계속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이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단화를 계속 씹는 여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크잖아요, 제이가. 네. 일단은 뭐 박상현 작가님이 영화를 만드신 건 아니니까. 네. 자, 세 번째 질문 하실 분, 네, 옆에 노란 티셔츠 입으신 관객분에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 소설 제2 파트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계속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2 성격상 거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제2만큼 이렇게 넘겨버리는 고수가 없다고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거기서 아까 회사도 이제 제가 거기서 꾸준히 못 다닐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결혼도 이제 한번 갔다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토대로 지금 제2의 미래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뭔가 작가님 생각에 9월 18일 오늘자의 제2는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남자를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지 작가님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떠오르는 바로는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졸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청춘을 불태웠던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에 되게 미쳐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죠. 뭐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옆에 남자가 왠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거의 없지 않나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졸업을 하죠. 네, 졸업을 어느 순간 하는 네. 저도 그럴 것 경우가 같아요, 많은 진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애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두지 않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나. 요즘 그리고 약간 연애가 트렌드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트렌드 세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이제 책이 끝났지만 그래도 소중한 질문 그렇죠. 해주신 보답 없는 질문을 해주실 귀한 네. 분을 찾습니다. 네. 페리스 힐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작가님이 한번 전해줘 그럼 제일 봐주시죠. 중앙에 앉아 계신 네. 여성분, 안경 네. 쓰신 여성분을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책이랑 드라마, 영화 모두 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가장 좀 인상이 많이 남았던 장면이 영화 속의 흥수는 굉장히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말해서 벽장 속에 있는 인물인데 흥수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나중에는 이제 인권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흥수 남자친구도 대학교에서 이렇게 행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혐오자들에게 폭력도 당하고 약간 좀 이런 되게 현실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을 저는 좀 복잡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혐오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는 좋은데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혐오라는 것은 조금 더 일상적이면서도 더 그러니까 비에 젖는 옷처럼 만연해 있기 마련인데 그 장면은 너무 그냥 손쉽게 폭력 일어나고 근데 그런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일상 속에서 사실 겪게 되는 잦은 폭력들이 훨씬 더 그 사람을 더 위축되게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그래서 흥수의 남자친구가 인권단체 간사인 것 같은 그 설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퀴어들이 힘든 삶을 산답니다 라고 가이드해주기 위해서 어떤 건너가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럼에도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폭력의 노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런 소수자들이 있음을 알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커밍아웃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해탈해지고 더 이제 행복해져 가는 장면이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 같은데 박수 시원하게 치셔도 되는데.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담 가지시면 네, 저기 선생님, 예. 네, 여기 예. 네, 예, 예. 여기 같이 봄 영화제랑 같이 하고 있어 수화 통역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해주시면 여기 마이크 예, 넘겨서 하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재미있게 모셨고 문장 자막 문장 그 자막에 띄어져 있는 자막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행동이나 그래도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고 충분히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소울메이트? 영화 화면에서 봤을 때 원 영화 화면이 있고 그리고 또 수화 영상이 있고 그다음 밑에 또 자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분산이 돼서 예, 예. 좀 눈이 좀 어지러웠다. 네. 그리고 이제 뭐죠? 배우들의 어떤 그 액션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자막도 거기에 맞춰서 속도가 똑같이 나갔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약간 시차가 있었는가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앞선 상영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개선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파란 티셔츠 입으신 관객분.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 소설이랑 드라마, 영화 다 잘 읽고 즐겁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영희 그리고 영화에서는 흥수 캐릭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이제 영희는 자신의 성 지향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흥수가 그렇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차이점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좀 있던가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작품이 한국 문학계에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어떤 기존의 퀴어 서사들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예술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균의 의식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퀴어 예술을 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제 주변에는 제 근처에는 저희 독자들은 이런 종류의 장르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창작자를 경유해서 이 작품이 나오면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한국 시민들 중 일부에게는 이런 퀴어 서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쓰면서 그 점을 유념하고 원 없이 자신의 퀴어성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캐릭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진행자로서 그냥 제 생각을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사실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하거든요. 확 변하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나 영화는 내 돈을 주고 내가 선택해서 보러 가는 건데, 이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고 투자를 하는 사람 돈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판권이, 이 소설의 판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 투자사에게 팔리고, 그리고 이것이 영화화가 되고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해서 만들어진 이 영화 하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일이 다 아쉬운 점들을, 사실은 큰 어떤 진실을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큰 교훈이 되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많은 퀴어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한테 큰 위안은 되겠지만, 일반 대중을 생각하면 또 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에도 굉장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많이 느껴요. 이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높은 사람들 설득하는 게 일이었어요. 투자사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 뭐 매니지먼트 대표들, 남성 배우 구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대중이 충분히 이 서사를 상업적으로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어쨌든 상업 영화 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가 이 영화를 찍어서 이렇게 소비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드라마를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퀴어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 드라마와 그 영화가 2024년 10월에 개봉되기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퀴어면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작품인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샘플이 되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작품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제가 기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뭐든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네,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기쁨이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교훈적인 자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럼 두 분 빠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모자를 쓰셨네요. 우선 여기 검정색 옷 입은 관객분, 그 다음 저기 오른쪽,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자랑 친하지는 않아서 책은 읽진 않았지만 드라마랑 영화를 모두 봤는데요.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어쨌든 영희의 다양한 연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엄마와 뭐 아들 간의 사랑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셨을 때도 이제 요즘은 또 연애가 트렌드가 아니라서 연애를 안 하는 뭐 사례도 많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걸 들었을 때, 어쨌든 사랑과 연애를 조금은 다르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랑과 연애의 어떤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고, 요즘 어쨌든 사람들이 연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랬을 때 사랑도 어쨌든 인간이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인간이 일방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쌍방향에 느낄 수 있는 개념이라면, 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그 사랑의 이제 작은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연애에 준할 만큼 어떤 많은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삶에 편하게 가다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넷플릭스 보고 있어도 되고 집에서 그러니까 쉽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요즘 연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뭐 유죄라느니, 뭐 요즘 애들이 불쌍하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도 살아가도 전혀 문제 없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감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냥 2D에 있는 어떤 뭐 만화 캐릭터나 뭐 가상의 인물에게 내정을 쏟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식의 사람들도 충분히 승인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활기와 어떤 삶의 조건들을 타진해 보는데,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어떤 것들을 좋아해보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큰 성숙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또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4분 남았는데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죠? 네, 마지막 여기 질문.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학교에 결석계를 내고 서울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용기를 내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대도시 사랑법을 고3 때 대학 떨어지고 나서 펑펑 울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실 대학을 떨어진 슬픔인지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슬픔인지 정확히 구별은 안 되지만 그해 본 가장 슬픈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도치 않게 아우팅을 당하게 된 흥수가 제이에게 말하는 네가 어떻게 날 이해하냐는 투의 대사인데요. 사실 이게 영화의 대사이기는 하지만 네가 어떻게 날 이해할 수 있냐는 흥수의 말이 소설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번 영화를 볼 때 이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조건 없는 공감은 당사자성에서만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마당에 타인을 알고 이해한다는 건 배나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제이도 흥수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텐데, 제이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성이 있지는 않은 관객들이 그리고 독자들이 흥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흥수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시기를 집필하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행이 끝난 관계로 답을 빨리 해도 1분 빨리 할까요? 네, 1분 안에 끝내달라고 지금. 뭐 짧게 되게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당사자성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어떤 퀴어 서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논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하고 계시다.
어떤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그 소수성이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 노력이 예술의 본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행위에 모두 동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급하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분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 이 시간 되게 의미 깊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